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현재의 나쁜 일로 미래의 좋은 일을 쫓아내지 마세요. 인생에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좋은 일이 훨씬 많다. 나쁜 일에 집중하면 상황은 더 나빠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인생에 좋은 일이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좋은 것을 보려 했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은 모두 잘된 일이다. 지금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모두 인생의 과정이다. 저자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격려한다. 친구의 연봉을 부러워하기보다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애쓰기보다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큰 일을 사소한 일로 쪼개서 해내기를 반복하면서 현재의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고 질문을 건넨다. 좋은 일이 미래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지체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 보자. 나쁜 일은 멀어지고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나에게입니다. 스스로에게 응원의 말과 긍정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은 계속 부정을 부르는 법이니까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갔던 3개의 글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모두 다 괜찮아질 거란 믿음. 예전에 내 오른쪽 눈은 복시란 병을 앓았다. 복시는 언제든지 재발 우려가 있는 병이다. 처음 듣는 단어라면 눈에 엄청난 빛 번짐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눈앞의 모든 물체가 2개로 보이는데 하나는 실제인 진상이고 다른 하나는 허구인 잔상이다. 복시가 괴로운 건 잔상이 꽤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내 세상이 만화경이 된 것처럼 눈앞의 물체가 모두 뒤섞여 버린다. 복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뇌신경마비다. 나의 경우엔 눈을 움직이는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서 내 오른쪽 눈의 근육이 힘을 잃었고 양쪽 눈의 초점에 문제가 생겼다. 복시란 병명은 의사가 내 증상을 지칭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단어를 찾아 명명했을 뿐이다. 그날의 기억은 마주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를 무겁게 짓누른다. 직장을 떠나기 전전해였다.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본능적으로 욕실에 들어가 양치질을 하고는 노트북을 끌어안고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유독 피곤함을 느꼈다. 평소보다 초점이 흐릿한 것 같았지만 업무로 인한 피곤함이 쌓여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오토바이 올라타 도로를 향해 페달을 밟으려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내가 기억하는 평소의 세상과 달랐다. 원래대로라면 하나여야 하는 도로의 중앙 분리선이 2개로 변했고 집 아래의 편의점 간판도 2개로 변했다. 앞에 보이는 사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모든 게 겹쳐 보였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자동차 한 대가 나를 향해 돌진해 왔다.
자동차가 나를 들이받으려는 순간 자동차는 마치 환각처럼 나를 뚫고 지나갔다. 자동차의 잔상이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처음엔 멍하니 서 있었지만 곧 까무러치게 놀라 가슴까지 죄이는 기분이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팀장에게 연차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준비를 해야 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섞여버리니 조심조심 오토바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집 근처 개인 병원에 가서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볼 생각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눈이 망가지기 전에 내게 경고를 보낸 거라 생각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나는 내 눈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믿지 못했다. 의사가 내 눈을 진료하기 전까지 말이다. 복시 같네요. 오른쪽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확실한 원인을 알아봐야 하니 큰 병원으로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뇌 검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큰 병원이 좋으니까요. 큰 병원이요? 뇌 검사라뇨?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불안함이 마음속 저 밑바닥부터 싸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의사의 말을 따랐고 자세하게 질문하진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게 무서워서 입을 열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다. 작은 개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긴 후 여러 의사가 똑같은 방법으로 내 두 눈이 재기능을 하는지 검사했다.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똑같았다. 오른쪽 눈이 우측 끝까지 보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복시를 진단받았고 내 오른쪽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떨어졌다. 가장 괴로웠던 건 검사를 했음에도 오른쪽 눈에 복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였다. 게다가 급성이어서 의사도 수염제와 비타민을 처방해 주는 것 이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쩌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불안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나는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달려가 뇌 CT 촬영을 진행했다. 뇌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복시의 원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의사는 6개월은 지나야 조금 더 심도 있는 진찰이 가능하다 했고 6개월 후에도 같은 증상이 보이면 평생 오른쪽 눈에 복시란 병을 단 채 살아야 한다고 했다. 평생 이렇게 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때 나는 겨우 28살이었다. 내 삶을 긍정하고 격려하기. 사람이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 대부분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의 결말이 없으면 대다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내가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였다. 내 오른쪽 눈은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평생 낫지 않을 수도 있었다.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한 후 나는 집에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왔는지 확인했고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가 마음의 불안함을 덮어주길 바라며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다. 지금 이 상황이 감기처럼 지나갈 거라고 나를 설득했다. 정말로 감기일 거라고 며칠 지나면 말끔하게 나을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눈앞의 것들은 한데 섞여 보였다. 그때부터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매일을 공포 속에서 살았다. 변해버린 세상에 반항도 해봤다. 심지어 인생을 놓아버리면 어떨까 하고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한 적도 있다. 남은 인생이 지금과 같다면 사람들에게 조용히 잊히고 싶었다. 그때 내 인생은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했다. 그냥 무의미했다. 낮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니 밤에 쉽게 잠들지도 못했다. 그러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행동을 실천했다. 죽음 대신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이다. 천 하나를 이마에 비스듬하게 감고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책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그때 왼쪽 눈이 정상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던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더 이상 우울해하며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매일 오후 방을 옮겨 다니며 스트레칭과 운동을 했다. 식사해야 할 때는 평소처럼 외출했다. 그러니까 나는 모처럼 얻은 소중한 휴가 동안 집에서 쉬는 것처럼 모든 게 괜찮은 척 연기했다. 예전과 다른 점은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괜찮았다.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남는 게 시간이었다. 나는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되뇌었다. 모든 건 괜찮아질 거야. 나를 다독이고 위로한다고 오른쪽 눈이 회복되는 건 아니란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건 괜찮아질 거라고 용기 내서 나에게 말을 걸자 마음이 훨씬 안정됐다. 그 후엔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 비록 행동과 생활 습관은 예전과 달라졌지만 나는 내 의지로 매일의 기분을 정할 수 있었다. 나는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두려움이 아닌 내일에 대한 기대를 끌어안고 매일 밤 잠들었다. 그날을 시작으로 나는 최대한 보통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른쪽 눈이 예전으로 돌아갔는지 체크했지만 그대로네 라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 내가 좋아질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로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 꾸준한 독서와 운동 외에도 나는 인터넷에서 복시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해 공부했고 복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복시는 프리즘 렌즈로 교정할 수 있었고 사시 수술처럼 복시도 치료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조금 더 노력하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수술하지 않고도 특수 렌즈를 이용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불안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불안함이 줄어들자 미래에 대한 기대를 되찾았다. 이 사건은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됐다. 다행히 한 달이 지나고 내 오른쪽 눈은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았다. 내가 보는 세상도 원래 알던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건강을 회복한 후 나는 예전과 달리 나를 격려하는 힘을 믿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극복하기 힘든 일을 마주할 때마다 이때를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되찾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슬럼프에 빠진다. 단언할 수 있는 건 세상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인데 의욕이 사라질 때, 소중한 사람이 떠나서 슬픔에 잠길 때, 누군가의 험담으로 속상해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슬럼프가 찾아온다.
슬럼프를 부르는 슬프고 힘든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중요한 건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거다. 모든 건 괜찮아질 거야. 자신을 믿는 것, 인간에게 힘을 북돋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모든 건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게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 우리는 넘어졌을 때 종종 다른 사람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일어나 전진해야 할 때가 더 많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극복하기 힘든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에게 나아갈 힘을 북돋아 준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이다. 힘들 땐 쉬어가세요. 고민이 있을 땐 책을 읽으세요. 불안할 땐 심호흡을 하세요. 슬플 땐 자신을 토닥이며 말하세요. 모두 다 지나갈 거야.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응원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인생에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 나는 메리 부인을 모르지만 그녀의 얘기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메리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다. 그림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에서 시작됐다. 그땐 집이 가난해 회화용 도구를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있는 레몬과 포도를 물감으로 사용했고 마음 가는 대로 눈으로 봤던 농촌의 삶에 색을 입혔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녀가 붓을 들지 못하게 막아섰다. 메리는 미국의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12살이 되던 해에 등 떠밀려 집을 떠나 근처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했고 그녀가 27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면서 가정부의 삶은 끝이 났다. 가난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좋아했던 그림을 향한 열정까지 빼앗아갔다. 12살 때부터 가정부로 지내면서 그림 배울 기회를 놓쳐버렸고 결혼 후엔 생계를 이어가느라 그림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 또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그녀의 인생엔 그림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짧은 휴식 시간에 그림 대신 자수를 취미로 삼는 게 전부였다. 집안의 경제와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메리와 그녀의 남편은 자기 소유의 농장을 갖게 됐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서 그녀의 삶은 조금씩 여유로워졌다. 여생은 농촌에서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으나 남편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삶은 엉망이 됐다. 자식에게 농장을 넘기려던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다. 남편의 농장 운영 비법을 터득할 길이 없으니 그녀는 다시 자식과 함께 농장을 관리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 딸이 폐결핵에 걸렸고 메리는 농장을 떠나 딸을 돌봐야 했다. 집을 떠난 12살부터 메리는 60년이란 세월을 가정에 바쳐왔다. 가끔 술을 놓았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노화로 인해 그녀는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게 됐다. 결국 유일한 취미였던 자수도 수놓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다 우연히 다시 붓을 들 기회가 왔다. 20살 이전에 열렬히 사랑했던 그림을 그녀는 진지한 마음으로 대했다. 그때 메리는 72살이었지만 다시 붓을 들기로 결정했고 그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메리는 마음을 따라 기억 속의 농촌 생활을 그렸다.
한 장을 다 그리면 또 다른 한 장을 그렸다. 그렇게 매일 그림의 세계에 빠져 지냈다. 그녀는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모두 취미로 그렸고 가끔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웃집에 그림을 팔기도 했다. 78살이 되던 해에 메리의 작품은 주목받기 시작했다. 심지어 예술계에 거론되기까지 했다. 점점 많은 사람이 그녀의 그림에서 다른 예술가들에겐 없는 감동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한 장에 3에서 5달러에 판매됐고 나중엔 한 장에 8,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그녀가 80살이 되던 해엔 인생 첫 개인전을 열었다. 2006년에 한 예술품 경매장에서 메리의 유작은 120만 달러에 팔렸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무렵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메리는 30년의 세월 동안 1,500여 점의 작품을 그렸다. 그녀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생에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안나 메리 혹은 그랜마 모제스라고 불리는 그녀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 좋은 학교, 좋은 회사가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 사회적 부담감 때문일까? 우리는 쉽게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진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만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대개 20살에서 40살 사이에 판가름 난다.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거나 일찌감치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정진하기를 멈춘다. 그리고 평생 변하지 않을 그저 그런 자신을 받아들인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에 맞게 미래가 결정되진 않는다. 더욱이 인생은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당신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 결과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네 인생이 직선으로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인생은 우리가 희망을 잡아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려면 전제 조건이 뒤따른다. 우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변화는 과거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인데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란 행위를 배척한다. 당신이 변화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을 펼쳐 보이고 현실과 다른 일은 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란 생활을 선택하게 끌어들인다. 아니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실 아니란 삶은 정말 매력적이다.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너무 일찍 아니람을 선택하면 오히려 아니란 삶을 살 수 없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아니람은 없다.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 예전에 죽을 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다. 지금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현재를 유지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란 미래를 추구하든 지금의 삶을 유지하든 모두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학창시절 버스를 기다렸던 경험을 얘기해 보겠다. 중학생 때 버스를 타고 통학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어떤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미련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이 현상을
버스 기다리기 이론이라고 불렀다.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시가지에 있어서 집에선 버스를 타고 가야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 근처의 버스 정류장은 사람이 많지 않아 운행 횟수가 적었고 3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버스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승객이 별로 없는 정류장의 시간표는 그야말로 참고용이었다. 한두 시간이 지나고 버스가 올 때도 있었다.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할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버스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는 건 말도 안 됐다. 버스가 오지 않으면 초조해졌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버스를 기다리자니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었다. 그냥 가버리자니 버스를 기다리는데 써버렸던 시간이 아까웠다. 어른이 돼서야 나의 버스 기다리기 이론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이란 걸 알았다. 매몰 비용은 그동안의 노력이 아까워 더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의 생활이 견디기 힘들다며 삶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뤄줄 수 없다고 생각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고 돌파를 원하지만 낮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퇴근하고 기분이 풀리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변화를 원하면서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제자리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 더 좋은 내가 되겠다고 미래의 나에게 약속하라. 변화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버리란 뜻이 아니다. 변화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금과 다른 미래를 맞이하기는 어렵다. 변화를 원한다면 평소와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 퇴근 후엔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여러 방면의 지식을 습득하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변화는 큰 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선물해주라.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더욱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이 진심으로 삶을 대하면 자연스레 아름다운 추억이 쌓인다. 우리는 더 좋은 인생을 예약해 놓을 수 있다. 현재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에게 현재의 결심을 보여주면 된다. 미래의 당신에게 현재의 노력으로 언젠간 더 멋진 내가 되겠다고,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겠다고 약속하라. 편안함이란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곳에서 빠져나오면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을 보게 될 거다. 나이는 숙명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하다. 72살에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려 미래의 자신에게 더 좋은 인생을 선물한 메리를 떠올리자. 인생의 너무 늦은 시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율이 당신을 괴롭게 만들고 당신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된다면 아마 당신이 인생을 너무 안일하게 본 탓일 겁니다. 아니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느끼면 더 좋을 겁니다. 현재의 당신은 인생의 도전을 받아들여 이를 악물고 얻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뒤에 오는 성취감을 즐겨야 합니다. 너무 일찍 아니라면 찾지 마세요. 도전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분명히 도전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 거고, 기분 좋게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의 도전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더 멋진 나라는 무엇보다
큰 인생의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이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린 시절 나는 글쓰기에 영 소질이 없었다. 시험을 치르거나 작문 수업을 들을 때마다 내게 하루는 1년 같았다. 원고지를 받으면 사다리 같은 녹색 하늘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냈다. 어떻게 저 사다리를 타고 움직이며 글을 써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펜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백지 상태였다. 쟤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쓸 수 있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떠올랐는지 모른다. 작문 수업 시간이 오면 왕왕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 친구들을 살펴보곤 했다.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원고지에 코를 박고 글을 써내려가며 창작의 파도 위에 올라 거침없이 솜씨를 뽐냈다. 하지만 나처럼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아마 다들 나처럼 어떻게 글을 쓰기 시작해야 할지 몰랐을 거다. 글을 쓰는 재능에 관해 얘기해 보겠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도 나는 내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다고 확신한다. 지금 내게 펜과 원고지, 주제를 던져준다면 아무것도 쓰지 못할 거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내가 쓴 책을 읽고 있다. 나는 글을 쓰는 일엔 정말로 소질이 없다. 다만 글을 짓는 게 타자기를 치는 일이라면 나는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글을 창작할 수 있다. 키보드 치기는 나에게 글쓰기의 길을 열어준 하나의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재밌는 건 나는 30살 전까지 내게 책을 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글쓰기 실력이 형편없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책을 쓰게 됐을까? 2012년으로 기억한다.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그때 책을 낼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느낀 것과 인생의 경험을 온라인에 게재하려는 생각이 전부였다. 재테크는 내 관심사 중에 하나였기에 주로 재테크에 관한 글을 올렸고 일상생활 중에 감명을 받거나 깨달은 게 있으면 인생과 성장에 관한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글을 썼다가 괜히 체면만 구기는 건 아닐까 늘 걱정했다.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퍼져나갈 일도 없을 터였다. 나는 그렇게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으며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다. 글쓰기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한 건 내 글을 주기적으로 읽기 시작한 사람이 생겼을 때부터였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누군가 내 글을 공유하고 나아가 내가 쓴 글이 술술 읽히고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글쓰기에 점점 흥미가 붙었다. 솔직히 말하면 독자들이 보내왔던 메일을 읽을 때마다 자신감이 차올라 내 오랜 긍정문을 의문문으로 바꾸기도 했다. 누가 내 글이 별로래? 약 1년 넘게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내 작문 수업 성적이 나빴던 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손으로 쓰는 일에 소질이 없었을 뿐이란 걸 깨달았다. 어쩌면 인내심이 부족한 성향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 매번 글을 쓸 때면 생각을 뇌에서 손으로 옮겨가는 짧은 순간에 생각했던 걸 모조리 까먹어버렸다. 그때마다 기억력에 좋다는 은행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독자에게 도움이 됐다는 걸 깨달은 후로 나는 신락 같은 자신감을 꽉 쥐고
시간을 들여 주기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예전엔 2주일에 한 편의 글을 썼는데 나중엔 일주일에 2편의 글을 쓰게 됐다. 이젠 매일 글을 쓰면서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중이다. 글자는 여전히 낯선 존재다. 나는 지금도 글을 잘 쓸 수 있는 비법들을 찾아 공부하고 유명한 작품들을 읽으며 표현 기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한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제 말하기에 관해 얘기하겠다. 내겐 남들보다 일찍 강단에 올라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 강의를 듣고 내 언변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나도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시답잖은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로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무언가를 얘기할 때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어딘가로 증발해버리는 것 같았다. 보고서를 발표할 때 미리 준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제대로 내용을 전달할 수 없었다. 심지어 내 차례가 다가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해졌다. 말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스피치 학원에 등록했다. 수업 과정은 몇 개월간 진행됐다. 첫 수업은 그 자리에서 내용을 준비해 당일에 발표했고 수업이 끝나면 다음 수업의 주제를 알려주고 발표를 준비해오는 형식의 학원이었다. 매번 모든 수강생이 발표한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수업을 들은 후 나의 소감이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냈으니 수업을 날릴 순 없었다. 나는 아주 깜찍한 생각을 떠올렸다. 나는 수업마다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발표 주자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다니 과연 칭찬할 만한 용기가 아닌가? 학원 수업을 통해 내 용기를 성장시킬 생각은 없었다. 실제로 나는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냥 처음에 발표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나는 이런 내 깜찍한 방법에 첫 번째 주자가 가져가는 상이란 별명을 지어줬다. 기회가 된다면 당신도 시도해보길 바란다. 두 번째 수업부터 나는 발표 시간만 되면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일에서 경쟁했고 그걸 즐겼다. 나와 경쟁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첫 번째 주자로 상을 받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그날 수업도 어김없이 선생님은 발표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고 나는 또 첫 번째 발표 주자가 되기 위해 손을 들었다. 나는 독심술을 할 줄 모르지만 선생님의 표정에서 또 너야? 라는 표정을 읽었다. 몇 년 후 내가 강단에 올라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진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나머지 사람들이 입을 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나는 되도록 첫 번째 질문에 용감하게 먼저 손을 들어 답하는 청중에게 늘 나름의 고마움을 표현했다. 어쩌면 과거 스피치 학원 선생님도 내가 손을 들면 또 가장 먼저 딱딱한 분위기를 깨준 게 고마워 기쁨의 표정을 지은 게 아니었을까? 손을 들고 발표하는 연습을 통해 나는 강단에 오르거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점점 수월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아가 마음속 얘기나 예전에 겪었던 일상 속 크고 작은 경험들을 조금씩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 노력이 없으면 타고난 재능도 무용하다. 앞서 많은 걸 얘기했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세상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가장 필요한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끝없는 노력이다. 노력이 없으면 재능도 무용할 뿐이다. 당신이 요리에 흥미가 있는데 채소를 다지고 재료를 배합하고 조미료를 뿌리는 기술을 익히는 걸 노력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없다. 글쓰기에 흥미가 있는데 무언가를 읽는 것에 충실하지 않고 글쓰기를 연습하지 않는다면 마음속 생각을 표현할 길이 없다.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으나 노래 부르는 기술을 익히지 않는다면 기교가 있거나 감정선이 깊은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세상에 이유 없는 성공이란 없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뒤에선 수없이 많은 연습을 되풀이하고 끝없이 노력한다. 당신도 원하는 분야의 일을 집중해서 연습하고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계속 정진한다면 그 시간과 노력은 뛰어난 실력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깨달을 거다. 타고난 재능은 온갖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끈기, 꾸준함, 노력이 있어야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런 악착스러움이야말로 천부적인 재능이 아닐까 싶다. 어려운 일을 통해 노력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가신 일을 통해 나아가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을 통해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을 통해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 일상과 직장을 막론하고 인생의 안전지대를 부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소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안락하게만 한 삶을 추구할 건가요?